안녕하세요. 사회조사 방법론 제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집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 표집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두 차례로 나눠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표집의 기초 이래가지고 표집이 어떤 거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표집을 하는지 요걸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제 표집의 유형이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자, 표집을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어떤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를 설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조사라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시행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인구주택 총조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인구조사가 된 거죠. 인구주택 총조사.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통계청 국가가 실시하는 대표적인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 인구조사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조사들이 시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런 조사들은 뭐 꼭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인구조사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인구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미국에서 얘기하는 센서스. 그래서 우리가 인구조사를 그냥 영어로 센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조사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인구조사, 센서스 조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해당 국가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전부 다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부분 5년 단위로 한 번씩 실시를 해요. 매년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나라는 한 5천만 정도 되니까 5천만을 1년 안에 조사한다. 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중국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중국 인구가 지금 한 13억 정도 되나요? 자, 13억이라는 인구를 1년 안에 조사한다. 가능하지가 않겠죠? 13억 정도면 1월 1일 날 조사를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조사하다 보면 인구가 한 1,000만 명이 늘어났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공통점은 전체 인구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는 우리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전부를 다 조사를 그냥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회조사 방법론 수업을 사회학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회학과 학생들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걸 알고 싶으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하는 여러 가지 인터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가장 다수를 상대로 조사하기에 간편한 방법인 설문조사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설문지를 만들고 그 만든 설문지를 가지고 사회학과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나눠주고 응답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들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다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센서스 조사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사회조사 질문인데, 자, 사회조사의 대상은 그래서 센서스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상북도, 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지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정한 집단, 예를 들어서 공무원만 조사를 한다, 학생만 조사를 한다, 그럼 집단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개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회조사의 대상은 다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회조사의 대상은 다양한데, 사회조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센서스나 인구조사는 뭐였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을 조사한다. 그럼 공무원이 우리나라가 한 100만 명 정도 되나요? 100만 명을 전부 다 조사한다. 자, 이러면 전수조사가 되는 겁니다. 전체 수를 다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 사회조사는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는
집단을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한다 이랬는데 조사 대상을 전체를 다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100명 정도면 가능해요. 1000명도 가능합니다. 근데 10,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10,000명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크다. 그렇죠? 중국 같은 경우에 13억 인구 조사를 한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규모의 수를 넘어가는 사람을 다 조사하려니까 너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 실제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 샘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였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나온 게 표본조사면 당연히 표본조사는 조사 대상 중 일부만을 조사하는 거를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조사라고 하는 건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 시간과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의 조사는 대부분 다 표본조사를 기초로 하고 있다. 조사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표본조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표집으로 돌아가 볼까요? 샘플링이라고. 표본은 우리가 샘플이라고 그랬죠.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표본을 뽑아내는 것. 그래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전수조사에서는 전체를 조사한다고 그랬죠. 전수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모집단이라는 말로 얘기를 합니다. 모집단은 우리가 population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 그래서 전수조사라고 하는 거는 population study가 됩니다. 자, 전수조사는 전체를 조사를 하는 건데 전체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모집단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전체의 일부만을 한다. 그래서 전체의 일부를 모집단에 대비해서 표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표본은 어떻게 되죠? 모집단 중에서 일부 조사 대상이 되는 부분, 이거를 표본, 샘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미샤나 이런 화장품 가게에 지나가면 샘플 같은 걸 나눠주죠. 마스크팩 하나. 자,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샘플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똑같은 뜻입니다. 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써보고 좋으면 계속 사. 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수조사에서 그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모집단이라고 하고 이 모집단에서 일부만을 선정해가지고 뽑아내는 그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가 표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표집의 결과로 뽑아진 전체 집단 중에 조사 대상이 되는 일부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하고 그래서 표본을 조사하는 것을 우리가 표본조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로 더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통계치, 통계 수치라고 하는 거는 표본을 관찰하고 얻어진 조사 수치를 통계치, 스타티스틱스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수치는 그러니까 모집단을 조사해서 얻어진 숫자는 모수치, 파라메타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치 그러면은 당연히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수치가 모집단을 같은 모자가 들어가니까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모수치가 모집단에 대해서 조사에서 나온 숫자 값이 모수치고 표본을 조사해서 얻어진 조사 수치를 그냥 우리가 통계치라고 한다. 그럼 대부분의 통계는 왜 그러냐?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얻어진 숫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전수조사는 아까 얘기했죠. 전수라고 하는 거 모집단을 popul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 모집단을 조사하니까 population study가 된다. 그래서 조사 대상 모두를 조사하는 거를 전수조사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의 대표적인 조사가 바로 인구 센서스 조사다. 이건 다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전수조사는 조사 대상 모두를 다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 인력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다음에 오히려 전수조사를 하면 부정확할 수가 있다. 이게 좀 역설이죠. 그러니까 모수가 아주 클 경우에 중국이 대표적인 겁니다. 중국의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면 대략 걸리는 시간 제가 전에 잠깐 보기로는 조사 12억 정도를 조사하는데 조사원만 한 200만 명 넘게 들어간 몇백만 명이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걸리는데 1년이 지나면 인구가 1000만, 2000만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시작할 때는 12억이었는데 조사가 끝날 때쯤에는 이미 12억 1000만 명 또는 12억 2천만 명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뭐 지금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써가지고 숫자가 그렇게 늘어나진 않지만, 자, 그러다 보니까 모수가 클 경우에, 조사 대상이 집단이 클 경우에는 조사가 시작하는 시점과 끝나는 시점에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전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집단 자체가 변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확해진다. 자, 그 다음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동성애자 명단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성애자인지는 자기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그래서 전체의 파악이 힘들거나 알더라도 접근해서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싫다고 할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전수조사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고 이러한 전수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실시하느냐?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표본조사라고 하는 거는 표본을 조사하는 조사고, 그럼 표본이 뭐냐? 연구 대상 전체를 대신해서 실제적으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부분 집단이다. 자, 그러면 표본 조사의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조사 대상의 전체에서 조사 대상의 일부를 추출한다. 이게 이제 샘플링, 표집한다. 같은 말입니다. 추출한다, 표집한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뭐죠? 조사 대상의 일부를 추출, 표집한다. 두 번째는 이 추출된 표본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한 결과를 분석을 하고 일정한 분석 숫자값이 나오면 이 숫자값을 조사 대상 전체에 적용하여 추정한다. 이래서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통계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추정하는 거. 자, 왜 그럼 이 추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원래 알고 싶은 거는 조사 대상 전체의 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구대 학생들의 용돈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다. 제일 간단한 건 뭐죠? 대구대 학생, 재학생이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나요? 2만 명한테 전부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한 달 용돈이 뭐 35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2만 명을 다 물어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표본조사를 한다. 그래서 대구대 학생 중에 1000명만 뽑아가지고 그 1000명한테 물어봤더니 그 1000명한테 물어봐서 용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평균을 내봤더니 숫자가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전체 대구대 학생이 실제 조사에서는 35만 원이 나왔는데 1000명만 뽑아서 조사를 했더니 이게 35만 원이 나오면 좋은데 현실에서는 35만 원이 아닌 값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쉽게 얘기하면 모집단의 값하고 표본 집단의 값하고는 다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구대 학생의 용돈 전체 조사했더니 35만 원, 1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했더니 37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2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37만 원과 35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조사한 거를 다양한 통계 기법을 적용해서 표본 조사에서 나온 값과 전체 조사에서 나온 값을 가능한 한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 요게 추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통계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통계치는 추정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별도의 사실이 아니라 그거를 논리적으로 보정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잘못 추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치라고 하는 개념은 반드시 실제 값이 아니다라고 전제를 하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표본조사에서는 이 추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샘플링, 표집이라고 하는 거는 연구 대상 전체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작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표본에서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대표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표본을 잘 뽑으면 모집단의 값, 대구대학생 용돈 35만 원이란 값하고 표본의 조사값이 같아질 수가 있다. 대표성이 높을수록.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조사하는 1000명이 각각의 전체 집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성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표가 전체 평균에 가까운 사람들이 표본으로 뽑히면 모수치의 통계치가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표본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이 대표성이라는 개념입니다. 표본이 전체 집단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표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 표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표집의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 표집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를 표본조사의 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 시간에 별도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왜 모집단 조사를, 전수조사를 안 하고 표본조사를 하느냐? 조사의 현실성 문제와 조사의 비용이라는 두 가지 큰 이유 때문에 표본조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벌써 16분이 지나갔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표집이라고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러면 모집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선정을 한다, 표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키워드는 모집단이 뭐냐라는 겁니다. 자, 모집단은 조사 주제에 따라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을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설문지를 만드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대구대 학생을 염두에 두고 설문지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 조사 모집단은 대구대 학생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전에 4월 총선이 있었죠. 총선에서 지역구 단위로, 선거구 단위로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위해 누구에게 투표할 건지를 알아보는 조사들이 많이 시행이 됐죠. 그러면 해당 지역구의 선거 유권자가 모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500명, 800명, 1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모집단인 거죠. 그래서 내가 조사하는 주제에 따라서 모집단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예를 들어 학생들, 대학생들이라고 하는 게 지역 단위로 구분을 하면 대구 대학생을 하지 않고 경북 지역의 대학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는 특정한 대학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구 지역 소재 대학교의 학생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은 조사자가 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 표집을 하는 데 있어서 모집단을 구성하는 집단 특성이 뭐냐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이제 설문지 만들 때 인적, 인구 통계학적 변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 요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소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특정한 속성을 지닌 개인 및 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알기 쉽게 생각하시면 모집단의 집단적 특성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구대 학생이라고 하는 거를 조사한다 라고 이제 모집단을 설정을 했어요. 그럼 대구대 학생은 단일한 집단이긴 한데 내부에 다양한 집단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게 섞여 있죠? 성별.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두 번째는 학과가 다르죠. 세 번째로 학년이 다르죠. 이런 거를 대표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소를 구분하는 거는 여러분들 설문지 만들 때 여기에서 생각하는 요소를 나중에 인구통계학적 변수 해가지고 설문지의 뒷부분에 넣는 게 이 요소에 해당되는 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설명드린 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제 반복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모집단이 있으면 이걸 다 조사하기가 힘드니까 표본을 뽑아가지고 표본은 전체 일부죠. 이걸 뽑아서 실제 조사는 요 사람들에게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거를 계산을 해서 모집단에게 적용을 한다. 추정을 해서 적용한다. 통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값을 모집단에게 적용한다. 그럼 모집단에게 적용한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겁니다. 모집단에 알고 싶어요. 모집단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이걸 다 조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모집단은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모집단의 속성은 몰라요. 자, 모집단 대구대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을 알고 싶은데 2만 명을 다 조사할 수 없으니까 조사 못 하는 거죠. 그러면 모집단의 대구대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러면 알고 싶으니까 200명만 딱 뽑아가지고 표본을 조사를 해요. 200명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한 달 용돈이 얼마야? 너 한 달 용돈이 얼마야? 자, 그래서 이 표본에서 200명에 대해서 용돈이 얼마인지 물어본 거를 계산을 해서 평균값을 냈어요. 그랬더니 37만 원이 났어요. 자, 그러면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인지 아닌지를 통계적으로 검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집단에 대해서 추정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추정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짐작. 표본 조사를 했더니 대구대학교 200명에 대해서 대구대 학생들의 평균 용돈이 37만 원인 거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적으로 이거를 검증을 해보니까 모집단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대구대 학생들의 평균은 약 37만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즉 표본조사의 결과는 항상 추정된다, 생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대구대 학생들의 한 달 용돈은 37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디에 해당된다, 추정된다라는 말을 꼭 붙여줘야 된다. 원칙적으로. 근데 이제 실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지한다. 지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여기는 이렇게 5개씩 돼 있는 거에서 하나씩 또는 2개씩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럼 표본의 숫자는 당연히 항상 모집단의 숫자보다 적어야 됩니다. 같으면 표본이 아닌 거죠. 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거를 우리가 추출 또는 표집 이렇게 샘플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표본을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느냐가 표본 조사의 유형이 되는 겁니다. 표본 조사의 방법이 되는 거고. 요건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앞에서 얘기한 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집단은 65세 이상 노인인데 이게 500만 명이다. 근데 실제 조사에서는 표본을 1200명만 뽑아가지고, 이 동그라미 너무 크게 그렸나요? 예. 1200명만 뽑아서 여기에서 나온 숫자 값을 가지고 65세 고령 인구, 노인은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추정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 이게 표본 조사다. 자,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에서 표본을 뽑아내면, 자, 이 통계치라고 하는 표본조사의 값하고 원래 실제 이 모집단의 값하고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수치하고 모집단의 원래 값하고 표본조사의 값하고가 서로 차이 나는 정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표집 오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본 자료를 이용해서 표본을 이용해서 모수를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지게 되는 오차고, 이 오차가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죠? 신뢰할 수 없는 결과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안 맞는 경우가 나온다.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대구대학교 학생 2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을 표본 조사를 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한 번 표본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구대 학생이 한 달 용돈이 35만 원이 나왔어요. 다시 1000명을 또 뽑아가지고, 그 1000명은 똑같은 1000명이 아니겠죠? 다시 또 1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했더니 27만 원이 나왔어요. 또 한 번 10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38만 원이 나왔어요. 각각이 다 다른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맞냐 싶어가지고
힘들지만 2만 명을 다 조사를 했어요. 이게 가정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실제로는 35만 원이다. 자, 그러면 실제값 35만 원과 38만 원, 실제값 35만 원과 첫 번째 조사에서 27만 원 사이의 차이가 표집 오차다라는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대부분 표본 조사의 결과와 모집단 조사의 결과치는 다르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표본 조사는 같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수치와 통계치가 가능한 한 표본 조사의 결과치를 모수치 값에 근사하도록 표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집 오차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적 문제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국내 여론조사는 진짜 그래서 이 표집 오차를 줄이는 제1의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순 무작위 표집에 기초해서 표본 오차를 설정한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조사할 때 단순 무작위 표집을 실제로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가 단순 무작위 표집을 사실상 실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에서 단순 무작위 표집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여론조사는 대부분 근사치로 받아들여야 되지 정확한 수치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건 나중에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와 관련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표본 오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 이 표본에 조사한 결과값이 모집단의 결과값하고 다르게 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통계적 편의라고 하는 거는 추정의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것, 이거는 일정하다, 크기가. 왜냐하면 통계적 계산을 안 하면 발생하지 않겠죠. 근데 통계적 계산을 해서 추정을 하면 이건 무조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정한 크기를 가지고 무조건 오차가 발생한다. 그래서 통계적 편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 근데 이 표본 오차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표본의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표본의 오차가 커져요. 표본의 수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표본 오차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모집단에 가깝게 표본이 뽑히면 표본 오차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집단이 2만 명인데 19,900명을 표집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00명을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10,000명이나 20,000명이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표본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국의 성인 유권자가 예를 들어서 한 2,500만 명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00명을 표본으로 뽑는 거잖아요. 모집단 대비 표본의 수는 사실은 굉장히 작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작지만 1,000명을 뽑느냐와 600명을 뽑느냐는 표본 오차의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통계적으로 추정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통계적인 추정을 하는 한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데 이 표본 오차는 우리가 가능한 한 적은 수의 표본을 뽑지만 그 적은 수의 표본의 수를 가능한 한 최대치로 하면 표본 오차는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인 오차예요. 표본 오차와 통계적인 편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오차.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 오차에서 통계적 편의와 표본 오차를 뺀 거기 때문에 표본 오차와는 거꾸로 되는 겁니다. 통계적 편의는 통계적 편의에 의해서 발생하는 오류는 일정하고 표본 오차는 표본 수가 작을수록 커지기 때문에 비표본 오차는 이 오차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통계적 편의는 표본의 크기와는 상관없다. 왜?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고 추정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전수조사를 하면 통계적 추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편의는 없어진다.
근데 표본조사에서는 무조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고, 비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는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표본 크기에 대해서 비례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표본 오차가 커지면 비표본 오차는 표본 오차가 아닌 거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회조사 분석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표집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제일 처음에 뭘 한다고 그랬죠? 모집단을 정한다. 내가 조사를 이런 주제로 하는데 이 조사 주제를 누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할 거냐? 대구대 학생이냐? 공무원이냐? 공무원이라도 예를 들어서 지역과 집단을 같이 나눌 거냐? 예를 들어서 대구시 공무원 이렇게 모집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정확도인데 요거는 나중에 사회조사 분석 2학기 때 사회조사 분석 시간에 정확하도록 하고, 그 정확도라고 하는 설정하는 기준을 보통 이제 통계치에서 나온 거예요. 90%, 그러니까 정확도라고 보면 90%의 정확도, 95%의 정확도, 99%의 정확도,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다시 설명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추정을 해야 돼요. 이 추정 공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뭘 고려해야 되냐면 응답률을 고려해야 돼요.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응답률이 20% 내외입니다. 자, 이 20% 내외는 뭐냐면 설문조사를 내가 대구대학교 학생 2만 명 중에서 1000명한테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0명한테 물어보면 20%만 응답한다. 일반적으로 조사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5명 중에 1명만 네, 그러고 4명은 싫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응답률이 20%다 그러면 조사할 때 미리 1000명을 샘플을 뽑는 게 아니라 5000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되죠? 1000명 조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 업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러이런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조사업체에 의뢰를 하면 몇 명 이제 표본 크기를 추정을 하고 1000명이라는 표본이 나오면 조사 표본을 실제로는 5000개를 뽑아놔요. 그래서 1000명이 찰 때까지 그 5000명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전화가 아니라 그 설문지를 배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20%고 전화조사로 하면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설문조사에 비해서 훨씬 더 적습니다. 5% 내외, 5%가 안 될 수도 있어요. 100명한테 물어보면 5명만 응답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배, 1000명이면 1000명을 조사한다 그러면 2만 명 정도한테 전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문조사 대상의 크기는 표본의 크기, 이 표본 크기 추정 공식에 의해서 나온 표본 크기하고 응답률을 곱해서 실제로 설문조사의 표본이 결정이 된다. 만약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1000명을 표본을 추출을 했으면 그 1000명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면 이론적인 오차가 표본 오차가 가장 최소화되는데 이 응답률에 따라서 또 다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것도 표본 오차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표본 오차의 계산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신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A정당은 40%, B정당은 30%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고 이 결과에 대해서 통계적인 추정의 근거를 제시를 해줍니다. 이 조사는 지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실시됐으며 전국 성인 남녀 17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전국 성인 남녀, 이게 모집단인 거죠. 그 중에서 표본 1719명이 표본이다. 최대 표본 오차는, 아까 표본 오차 얘기했죠. 샘플링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표집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는 95%의 신뢰 수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90%, 95%, 99%의 정확도 수준이 있다. 그거를 신뢰 수준이라는 말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이제 보통 중간값 95%를 일반적으로 기준으로 한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99%면 훨씬 더 정확한 게 되겠죠. 90%면 덜 정확한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95%를 가장 많이 쓴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4% 포인트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사에 나와요. 이 저 선관위에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반드시 통계적인 추정과 관련된 근거치를 이렇게 그 조사 방법이나 조사 설계 표집의 내용을 적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문을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여기 이제 95%의 신뢰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100번 조사하면 95번이 유사한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죠? 5번은 잘못된 값이 나올 수 있다. 다른 값이 나온다. 잘못된 값이라기보다는. 자, 99%의 정확도 수준, 99%의 신뢰 수준은 뭐죠? 동일한 형태의 조사를 100번 하면 99번은 비슷한 값이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2.4%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이 지지율 최종 값의 오차 범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40%라고 하는 값이 사실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 2.4포인트 정도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0%의 플러스 마이너스 2.4를 그냥 우리가 2%라고 하면 38에서 38%에서 42% 정도의 수준에서 이 값이 다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번에서 95번이 유사한 값이 나오는데 그 유사한 값의 범위가 A정당의 40은 2.4%의 오차니까 38에서 42% 정도의 사이에 다 이 95번의 조사가 몰려 있고 B정당은 28에서 32라고 하는 그 사이의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정확한 값은 그 사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전체 조사 안 해봤으니까. 자, 이게 추정이다라는 겁니다. 범위를 좁혀준다. 통계적인 추정을 통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40% 지지한다 라고 하면 잘못 얘기하는 거다. 40% 플러스 마이너스 2.4니까 38에서 40 정확하게 얘기하면 2.4%를 빼면 어떻게 되죠? 37.6%에서 42.4% 사이의 값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면 40%에서 2.4%를 빼면 37.6에서 42.4고 30에서 24면 커봐야 32.4%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값, 가장 높은 값을 해도 A정당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40%와 39%라고 얘기를 하면 오차 범위 안에서 이거의 높은 값이 이거의 낮은 값보다 훨씬 더 높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차 범위 안의 값으로 이 기준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어느 한쪽이 높다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지지율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게 이 값이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표본 오차라고 하는 개념은 정의를 하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이 선택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오차, 표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다. 신뢰 수준, 이거는 정확도의 수준이다. 그래서 결과치를 믿을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여러 번을 조사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는 정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 그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를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표본 오차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96이라고 하는 거에 여기 이제 95%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n이라고 하는 모집단 그러니까 표본의 숫자고, 여기 이제 그 응답률이 되는 거죠. p. 그래서 p 곱하기 1-p 값을 표본 숫자로 나눠서 거기에 루트를 씌우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96을 하면 표집 오차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응답률 값은 보통 우리가 최대 표본 오차 값으로 해가지고 50%의 응답률을 전제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조사 방식에 따라서 이 응답률이 달라지니까 이것도 이제 실제로는 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이
표본 크기 계산할 때는 표본 오차를 계산을 하고 그 표본 오차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표본의 크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크기, 표본의 크기, 표본 오차. 그래서 제가 아까 표본 오차 계산법을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신뢰 수준은 세 개 중에 결정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관찰값은 아까 얘기했지만 응답값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0.5를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표본의 크기가 나와요. 표본의 크기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일단 이건 뭐냐면 표준화된 모집단 크기의 표본 크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500명쯤 되면 오차를 3%, 5%, 10% 정도로 했을 때 표본은 이 정도를 해야 된다. 자, 표지오차, 표본 오차가 커지면 대신에 표본의 수는 작아지는 거죠. 비용과 시간은 훨씬 덜 드는 거죠. 그죠? 자, 1000명일 때는 이렇게 된다. 표본의 크기가 10,000명일 때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표본의 크기는 통계적인 추정을 위해서 최소 크기가 커요. 그런데 500명에서 모집단 크기가 10만 명 이상으로 가면 표본의 크기가 500명일 때에 비해서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표본의 조사는 모집단의 숫자가 클수록 유용하다. 모집단의 크기가 작으면 자, 500명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오차 3%를 전제하면 표본 크기가 345면 별 차이가 안 나요. 이 경우에는 그냥 전수조사 해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표를 보고 하셔도 되는데 이 모집단 크기가 500명,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표를 참고하시되 요새는 요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표 계산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시면 됩니다. 고민하실 필요 없이 저렇게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하실 필요 없고 여기 이제 보면 서베이 몽키라고 하는 홈페이지고 이거 이외에도 여기 서베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인데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조사 업체나 조사 관련 기관에서 표본의 크기와 표본 오차를 계산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서베이 몽키에 들어가 보시면 이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요. 바로 그 제일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 자 어떻게 돼 있죠? Calculate your sample size. 표본 크기를 계산해라. 자, 그럼 뭐만 알면 되는 거죠? 여기에 숫자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조사 대상 집단의 모집단 크기. 대구대학생 2만 명. 그 다음에 정확도의 수준은 90, 95, 90, 95, 99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택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계 오차라고 하는 거니까 오차 범위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죠. 세 가지를 기입을 해주면 여기에 숫자가 샘플 사이즈는 얼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대구대학생의 숫자가 자 쳐볼까요? 2만 명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시면 80, 85 이거 거의 안 씁니다. 90, 95, 99인데 미리 99, 95% 정확도의 수준. 그 다음에 한계 오차는 보통 우리가 3% 내외로 얘기를 많이 해요. 자, 3% 딱 치니까 뭐가 나왔죠? 샘플 사이즈가 1000명. 자, 오차 범위를 조금 더 한계 오차를 높이면 숫자가 확 줄어들죠. 그죠? 오차 범위를 3으로 했는데 2로 하면 숫자가 커집니다. 2만 명이니까. 자,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한계 오차를 3%로 해가지고 하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죠? 모집단이 커질수록 표본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본 크기 계산할 때 여기서 이거 과제로 내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자, 여기까지 했고, 자, 그래서 한글로 된 사이트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제가 예전에 찾아본 게 요거라서 그냥 요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자, 그러면 표집의 조사 과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돼요. 총괄 모집단을 확정한다. 이거 이제 조사자가 확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집 틀을 선정한다예요. 모집단을 확정하고 표집 틀을 선정하는데 이 표집 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나라 조사업체가 무작위 표집을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것도 표집 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표집 틀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려요. 이제 표본 크기하고 표본 추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표집의 방법을 결정한다.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표집 틀을 선정하고 표집 방법을 결정을 하고 표본 크기를 결정한 다음에 표본을 실제로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자, 표본 조사에서 나온 거를 계산을 하면 통계치가 되고, 이거를 가지고 모수치를 추정을 하고 이거를 가지고 모집단을 설명한다. 이게 이제 표집조사의 전체 과정이다. 그래서 표집조사의 과정이 모집단으로 시작해서 모집단을 설명하는 거로 끝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본조사 값인 통계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표본조사에도. 뭐에 관심이 있느냐? 모수치를 추정해내는 거에 관심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이 표집 틀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집단 명부이고 모집단에는 요소에 해당되는 명단이 나와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대 학생들의 대표적인 요소, 일레멘트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성별, 학과. 그러면 모집단의 명부라고 하는 거는 전체 학생 목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학생의 이름, 그 다음에 그 학생의 학과가 나와 있어야 되고, 목록에 일종의 주소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학생 이름, 학생 학과, 그 다음에 학생의 성별,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연락처. 그래야 연락을 하죠. 그래서 이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는 모집단 전체의 주소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조사를 하고 모집단을 설정할 때 모집단 설정이 실제로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 모집단 목록이 있느냐, 주소록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소록이 없으면 표집 틀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울시 공무원을 조사한다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 조사의 표집 틀은 뭐냐? 서울시 공무원 명부답니다. 서울시 공무원 목록이다. 대구대 학생 조사를 한다 그랬을 때 표집 틀은 뭐냐? 대구대 재학생 명부가 있느냐? 자, 그러면 전국민 조사를 할 때는 전국민 조사에 표집 틀이 있느냐? 정부는 가지고 있어요. 통계청은. 근데 일반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조사업체는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전국민 조사를 해야 되는데 표집 틀이 없어요. 전국민의 목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적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를 조사업체가 각각 자기들이 편한 방식대로 만들어 쓴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부정확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대안적 표집 틀이 예전에는 전화번호부였는데 이건 이제 유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유선 전화만 쓰는 분이 많아서 이게 의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무작위로 그냥 아무 번호나 눌러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물어본다. 너 남성이냐 여성이냐 몇 살이냐 어디 사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틀에 안 맞으면 조사 안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의 부정확성이 높아졌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표집 틀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옛날 전화번호부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 전체 목록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골라가지고 몇 페이지에 몇째 줄, 10번째 줄, 20번째 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뽑아서 전화를 했다. 이걸 표집틀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조사업체가 그래서 이 명부를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인하대 학교
출신들을 조사한다 그러면 인하대 동창회에서 나온 인하인 명부를 가지고 표집 틀로 삼아서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집 틀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국 언론인 명록.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이 주소록이나 이거를 만들어서 팔아먹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사업체만 쓰겠어요? 홍보 마케팅하는 광고회사도 이거 많이 쓰겠죠. 여러분들 스팸 전화 받는 것도 어딘가에서 목록이 만들어져서 그 목록에서 전화번호를 보고 스팸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목록이라고 하는 게 이 표본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